2020년 9월 오늘의 책 개인주의자 선언 부제목 판사 문유석의 일상유감 추천사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문유석 판사 생각의 대부분과 그의 성향의 상당 부분이 나와 겹친다는 데에 경이로움까지 느끼면서 이 책을 읽었다. 이러면 훗날 내게 기회가 오더라도 이런 책은 쓸 필요가 없게 된다. 이 책이 그냥 그런 많은 책들 속에 묻히지 않기를 바란다. 손석희. 지은이 소개. 문유석,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소년 시절부터 좋아하는 책과 음악만 잔뜩 쌓아놓고 홀로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했던 개인주의자였다. 요령껏 사회생활을 잘해 나가는 편이지만 잔을 돌려가며 왁자지껄 먹고 마시는 회식 자리를 힘들어하고 눈치와 거칠애를 중요시하는 한국의 집단주의적 문화가 한국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믿는다. 판사가 스스로 개인주의자라고 하다니 뻔뻔스럽다고 여길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구에서 발전시킨 민주주의 법질서를 공부하고 이를 적용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온 법관에게 개인주의는 전혀 어색한 말이 아니다. 개인주의는 유화적인 이기주의나 사회를 거부하는 고립주의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사회에는 공정한 룰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위해 다른 입장을 가진 타인들과 타협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믿는다. 집단 내 무한 경쟁과 서열 싸움 속에서 개인의 행복은 존중되지 않는 불행한 사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이민만은 아닐 것이라고 믿으며 감히 합리적 개인주의자들의 사회를 꿈꾼다. 지은 책으로 미스 함무라비 판사 유감이 있다. 소제목 우리가 더 불행한 이유. 수요일에 태어난 아이는 불행하다는 속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에 염설주의 철학자는 수요일에 태어났다고 예외일 수는 없지요 라고 답했다고 한다. 유감스럽게도 불평등, 빈곤, 폭력 등 인간 사회를 불행하게 하는 보편적인 문제들에 관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아직 지구촌 어느 사회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보편적인 문제 말고 유독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앞서 얘기한 집단주의 문화 그리고 그곳에서 비롯한 수직적 가치관이라고 생각한다. 수직적 가치관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획일화되어 있고 한 줄로 서열화되어 있다는 뜻이다. 학벌, 직장, 직위, 사는 동네, 차종, 애들 성적, 삶의 거의 모든 국면에서 남들 눈에 띄는 외관적 지표로 일렬 줄 세우기를 하는 수직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완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논리상 한 명도 있을 수 없다. 그 모든 경쟁에서 모두 전국 1등을 하기 전까지는 히딩크 감독 말처럼 늘 아직 배가 고플 테니 말이다. 모두가 상대적 박탈감과 초조함, 낙오에 대한 공포 속에 사는 사회다. 직업상 그런 타인들의 적나라한 속내를 지겹도록 반복해서 보았다.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어서, 번듯하게 살고 싶어서, 묻지마 투자에서부터 납치 강도까지 불나방처럼 자멸적인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 평생 1등을 유지하려고 죽을 만큼 노력하다가 직장에서 단 한 번 맞은 작은 좌절에 그만 목숨을 끊는 사람. 수백억 자산가의 자녀들이고 각자 평생 먹고 살 만한 재산을 물려받았는데도 다른 형제가 더 많은 재산을 받은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을 견딜 수 없어 10년째 수십 건의 송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자식에게 남들 하는 만큼 혼수도 해주고 결혼식도 근사하게 해줘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무리하다가 결국 자식을 파경에 이르게 만드는 사람들.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어떤 때는 우리 사회가 집단적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경쟁의 피라미드에서 비교적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 역시 그런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내 관찰이다. 남의 얘기할 것 없이 판사들만 봐도 그렇다. 과거 판사들에게 가장 큰 공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승진을 목전에 둔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은 중년의 나이에 건강을 해쳐가면서 월, 화, 수, 목, 금 매일 야근에 퇴근을 하며 강박적으로 사건 처리 경쟁에 매달리곤 했다. 병을 얻기도 하고 우울증이 온 사람도 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승진하지 못했다 하여 사표를 내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법관의 정년은 길고 신분은 보장되어 있다. 일반인들은 대체로 판사면 다 판사인 줄 알 뿐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뭐고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뭔지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차이는 단 하나,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처관급 예우를 받는다는 것인데 그 예우의 실체란 결국 기사 딸린 그랜저 관용차가 출퇴근 때 모시러 온다는 것이 전부다. 이러한 인사제도를 바꾸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도 바로 이 기사 딸린 차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사회는 이런 사회다. 실제 하는 일, 봉급도 중요하지만 남들 보기에 번듯한지 어떤 급인지가 실제적인 중요성을 가진 사회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인데 단순히 돈 실리에 대한 추구를 넘어 지위제에 집착이 심한 사회다. 수직선상 어느 위치에 있느냐, 아니 어느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에 목을 매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한 사업가가 해준 이야기가 있다. 사업가들이 어느 정도 사업에 성공하고 나면 너도 나도 중소기업 중앙회장 한번 해보려고 온갖 노력을 한단다. 그런데 그 자리를 하려고 하는 핵심은 부총리급 예우이고 공항에서 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별도 트랙으로 앉아 있으면 알아서 누군가 대신 수속을 밟아준다는 것이다. 실리적인 상인 기질을 초월하는 예우 선호다.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과잠. 과잠은 대학교 학과 야구 점퍼. 과잠 문화도 정밀해진 대학별 과별 서열의 수직선 내에 자신이 어디쯤 위치해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풍조다. 어릴 때부터 입시 경쟁에 익숙해진 이들에게 있어 자신의 전리품을 과시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인 것이다. 갑질의 심리 역시 수직적 가치관의 사회에서 쥐꼬리만한 권력이라도 있으면 그걸 이용해 상대에 대한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려는 수컷 동물 사이의 우세 경쟁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내가 누군지 알아? 가 이렇게 자주 튀어나오는 사회가 있을까? 이런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타인에 대한 관용 부족으로 이어져 약자 혐오와 위압적인 공격성을 낳는다. 남들 눈에 비치는 내 모습에 집착하는 문화, 집단 내에서의 평가에 개인의 자존감이 좌우되는 문화 아래서 성형 중독, 사교육 중독, 학력 위조, 분수에 안 맞는 호화 결혼식 등의 강박적 인정투쟁이 벌어진다. 사실 이건 모두 같은 현상이다.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다는 집착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는 이들을 접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다. 그냥 남을 안 부러워하면 안 되나? 남들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안 되는 건가? 배가 몇 겹씩 접혀도 남들 신경 안 쓴 채 비키니 입고 제멋대로 즐기는 문화와 충분히 날씬한데도 아주 조금의 군살이라도 남들에게 지적당할까봐 밥을 굶고 지방흡입을 하는 문화 사이에 어느 쪽이 더 개인의 행복에 유리할까? 우리가 더 불행한 이유는 결국 우리 스스로 자승자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소제목, 아무리 사실이라 믿어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서울대 게시판에 신림동 비하 논쟁 기사를 읽었다. 서울대생들의 인터넷 게시판에 신림역 근처엔 왜 이렇게 질 떨어지는 사람이 많나? 패션과 외모, 머리 모양 등이 전반적으로 저렴해 보인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누군가는 이 글을 보며 상처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하나? 글쓴이는 왜 나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송두리째 폄하하는가? 라는 비판이 있자 왜 선비인 척하느냐? 신림역에 모이는 사람들이 저렴하고 불쾌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 아니냐는 반론이 나왔다. 같은 학교 졸업생으로서 무심할 수 없었다. 다만 전제할 것이 있다. 이런 발언들이 마치 서울대생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왜곡이다. 그리고 서울대생의 의견이라고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도 넌센스다. 젊은 세대 일부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이 의미 있다. 먼저 불쾌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 아니냐는 항변은 요즘 인터넷 일각에서 흔히 보는 팩트는 팩트다 라거나 개취 존중, 개인 취향 존중, 운운의 논리다. 그러나 세상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미국 백인 청년이 슬럼과 흑인이 더럽고 불쾌한 것은 사실 아니냐고 개인적 의견을 말하는 것은 인간을 노예로 사냥한 역사와 빈부격차, 불평등이라는 맥락에 대한 무지다. 인간 세상에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가치 중립적인 팩트란 없다. 그걸 생각한다면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 더 심각한 것은 왜 선비인 척하느냐는 한마디다. 요즘 인터넷에는 선비질이라는 용어가 횡행한다. 선비가 모멸적인 용어인 세상이다. 위선 떨지 말라는 뜻이다. 속 시원한 본능의 배설은 찬양받고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는 위선과 가식으로 주목받는다. 그러나 본능을 자제하는 것이 문명이다. 저열한 본능을 당당히 내뱉는 위약이 위선보다 나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위선이 싫다며 날것의 본능에 시민권을 부여하면 어떤 세상이 될까? 1차 대전 패전 후에 독일인들은 막대한 배상금 부담에 시달렸다. 이때 나치들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유대인의 열등함, 사악함이 모든 문제의 원흉이며 아리아인의 우수성이 팩트라는 우승화까지 주장했다. 그들 마음속 심연에는 지금의 고통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은 충동이 있었다. 결국 성실하고 착한 가장들이 이웃들을 대량 학살하고 그 피하 지방으로 비누를 만들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이다. 여성차별, 흑인차별, 이민자 증오. 우리의 본성은 전자팔찌를 채워야 할 상습 전과자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에게 선비질을 해야 한다. 생각해보면 후배 세대의 위약은 선배 세대인 나 같은 사람들의 위선이 낳은 것이다. 열린 교육과 인간화를 주장하며 뒤로는 내 자식만 잘 되라고 선행학습이라는 이름의 조직적 커닝을 시키느라 고전을 읽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고민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권위주의와 싸운다는 명분으로 막말과 냉소가 주는 쾌락에 도취했고 그 결과 진보와 보수라는 탈을 쓴 반지성주의가 적대적 공생관계를 맺는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어냈다. 후배들에게 사과한다. 기득권은 다 누린 주제에 극심한 경쟁과 불투명한 미래에 좌절하는 후배들을 싸잡아 욕하는 선배의 일원이기에 말이다. 소제목 말이 흉기다.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는 주된 동기는 과연 무엇일까? 재판 경험에 비춰보면 의외로 자존심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건설 현장에서 숙식하는 노동자가 자고 있는 동료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살해 동기는 말 한마디였다. 저녁에 소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특정 지역 출신 촌놈이라고 놀렸다.
다 같이 힘든 삶을 사는 처지면서 좀 더 가난한 지역 출신이라고 놀린 것이다. 그만두라고 해도 반복적으로 놀리자 모욕감에 시달리다 일을 저질렀다. 40년 해로하던 노부부가 있었다. 평소 유순하고 소심하던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다. 이유는 사소한 말다툼 중에 개눈깔이라고 내뱉은 아내의 말 때문이다. 어린 시절 사고로 눈 한쪽을 잃고 모진 놀림에 시달렸던 그에게 그 한마디는 흉기였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자신 안에 급소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찌르는 흉기는 바로 말이다. 특히 인터넷은 그 흉기를 죄의식 없이 휘둘러대는 전쟁터다. 단지 주목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는 모욕을 가하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한 NBA 구단주는 여자친구에게 전화로 흑인과 함께 내 경기장에 오지 마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영구 퇴출당하고 구단을 매각했다.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법관들도 말에 대해 주의하고 반성하기 위해 전문가의 강의를 듣는다. 그때 배운 것이 있다. 대의의 새 황금문이다. 누구나 말하기 전에 그 세 문을 거쳐야 한다. 첫 번째, 그것이 참말인가? 두 번째, 그것이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 흔히들 첫 번째 질문만 생각한다. 살집이 좀 있는 사람에게 뚱뚱하다고 말하는 건 거짓이 아니다. 그러나 참말이기는 하지만 굳이 입 밖에 낼 필요는 없는 말이다. 사실 필요한 말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두 번째 문만 잘 지켜도 대부분의 잘못은 막을 수 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필요 없는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고 있는지. 더 나아가 진심으로 친구의 비만을 걱정해 충고하고 싶다면 말을 잘 골라서 친절하게 해야 한다. 옳은 충고도 싸가지 없이 하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진심이 담긴 필요한 말이라고 해도 배려심 없이 내뱉으면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더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다. 법조인들의 말은 더더욱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다. 검찰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한 후 굴욕감에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례가 여러 번 발생했다. 늙으면 죽어야지 등의 막말만 문제가 아니다. 피고인 앞에서 재판 기록을 뒤적거리며 무심코 하는 혼잣말 한마디도 피고인에게는 청천벽력이다. 요즘은 동료 법관의 재판을 서로 교대로 방청하며 자신의 재판을 돌아보게 하는 법정 모니터링 기회가 많다. 다른 판사의 재판을 방청석에서 지켜보니 나조차도 높은 법대 위에 앉은 판사의 표정 하나에도 위축되는 느낌이었다. 한 번은 판사가 주소 보정 아직도 안 하셨네요. 일부러 안 하시는 건가요? 라고 내뱉으면서 신경질적으로 서류를 휙휙 넘기자 당사자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연신 몇 번이나 죄송하다고 하는 모습을 보았다. 판사는 일이 많다 보니 순간 짜증 섞인 말을 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법대 밑에서 이를 듣는 당사자에게는 판사에게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공포심을 충분히 줄 수 있음을 새삼 느꼈다. 절차적으로 필요한 말을 할 때도 표정이나 말투를 더 부드럽게, 친절하게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가 서로에게 말이라는 무시무시한 흉기를 무신경하게 휘둘러대는 대신 조금만 더 자제하고 조금만 더 친절할 수만 있다면 세상은 훨씬 평화로운 곳이 될 것이다. 소제목 인천의 비극 2014년 내가 근무하는 인천에 비극적인 두 사건이 있었다. 7월에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되어 쫓겨날 처지에 놓인 장애인 가장이 아내와 두 아이를 남겨놓은 채 분신 자살했다. 그리고 10월 15평짜리 낡은 빌라에서 일가족 3명이 마이너스 인생으로 살다 간다는 유서를 남긴 채 연탄을 피워놓고 동반 자살했다. 두 죽음은 동전의 양면이다. 장애인 가장은
담보 많은 33평 주택에 2,500만 원으로 전세를 들어갔다가 2달 만에 경매를 당했다. 인천에 이런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아시안게임 유치 등으로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있자 대출과 전세를 끼고 소형 다가구 주택을 구매하는 투자자들이 늘었다. 하지만 반짝 상승 후 집값은 하향 일변도였고 대출금이 집값을 초과하는 일명 깡통주택이 속출했다. 경매를 피할 수 없는 이런 집들만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업자들이 전봇대에 싼 집 광고를 붙여댄다. 서민들이 솔깃하여 찾아가면 2천만 원 정도의 소액 보증금은 법적으로 무조건 최우선 변제되니 걱정 말라며 안심시킨다. 전세 들어갈 때는 집값이 대출금과 전세금을 합친 것보다 높다가 나중에 집값이 떨어져 경매된 경우에는 이 말이 맞다. 하지만 전세 당시에 이미 기존 채무가 집값을 넘어 경매가 예상되는데도 시세보다 훨씬 싸게 세를 들어간 경우 사해행위 취소라는 제도로 인해 우선권이 무효화되어 전세금을 날릴 수 있다. 그 와중에 중개업자는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챙기고 집주인은 어차피 경매될 집에서 얼마라도 빼낸다. 집주인들도 절박한 처지다. 연탄을 피워 동반자살한 가족이 그중 하나다. 폐기물 업체에서 일하다 경매 투자를 시작했다. 경매받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른 집을 또 경매받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 무려 빌라 15채를 보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집값은 바닥을 모르고 떨어져 다 팔아도 대출금도 못 갚게 되었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자를 갚으며 버텨보았지만 남은 건 파국뿐. 이 두 사건에 관하여 어리석다, 욕심이 과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많다. 맞다, 어리석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원래 어리석은 존재다. 특히 희망 앞에서 눈이 어두워진다. 반지하 단칸방을 전전하다가 아이들에게 햇볕 들어오는 방을 줄 수 있다는 희망 앞에서 가장은 눈이 멀고 만다. 나도 한번 잘 살아보고 싶다는 희망에 눈이 먼 일개미는 상투를 잡고서도 집값이 영원히 오를 거라 믿는다. 첫 투자에 돈이 물리고도 다음 투자로 만회해보려다 수령에 더 깊이 빠져든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한사코 권하는 것은 그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남들이 한사코 감추고 있는 게 세상의 비정한 이치다. 절망으로 끝나는 글은 쓰고 싶지 않다. 어리석더라도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보고 싶다. 분신한 장애인 가족의 전세금은 금융기관이 대승적으로 소를 취하하여 유족에게 돌아갔다. 그 소송을 담당한 판사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입장인데도 이런 비극이 다시 없을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며 이 사건을 널리 알리는 데 적극적이었다. 유사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 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부 간부들과 간담회를 열고 문제점을 정리한 자료를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문제점을 회원들에게 적극 교육하고 일부 탈선 중개자 업자들의 비행을 막도록 애쓰겠다고 다짐했다. 한 참석자의 말씀이 고마웠다. 인천에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지방법원은 관련 소송의 단골로 등장하며 깡통주택 관련 브로커로 의심되는 사람들 관련 자료를 인천지검에 제공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조직적인 사기단에 가까웠다. 노숙인들을 내세워 깡통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는 한편 소액 임차인들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7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챘다. 검찰은 주범 9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대출 브로커 25명, 공인중개사 5명, 법무사 3명 등 53명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소 읽고 외약간 고치기라도 좋다. 더 이상 무관이들 잃지 않을 수만 있다면. 소제목 39살 인턴.
법원에 매일 출근해 조정 업무를 담당할 상근 조정위원 선발을 위해 고심했다. 경력 많은 변호사 소년들과 한 젊은 변호사 사이에 눈에 띄는 이력서가 있었다. 39살에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그는 산골 출신이다. 농림 공무원으로 잠시 일하기도 했다. 그의 인생을 바꾼 일은 군복무 시절에 일어났다. 공장에서 일하던 어머니가 합판을 롤러로 뽑아내는 일을 하다 손목을 절단당했다. 어머니는 그가 타령할까봐 알리지 않았다. 그는 휴가를 나왔다가 어머니의 잘린 손을 보았다. 그는 법서를 공부해가며 책임을 회피하는 공장 측과 협상을 벌여 보상금을 받아냈다. 공대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던 그는 이 일을 겪으며 법조인이 되기로 결심했다. 결혼한 상태에서 다시 법대에 들어가 7년 도전 끝에 사시에 합격한 그는 8살 딸의 아빠다. 스펙 좋은 젊은이가 넘치는데 로펌에서 늦깎이를 찾을 리 없다. 그는 일자리를 찾는 가장이다. 하지만 동정심으로 공무를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내가 주목한 부분은 따로 있다. 인턴에 해당하는 법원 시보 기간에 다른 연수생은 보통 경험 삼아 한두 건의 조정사건을 맡아 처리한다. 그는 판사들을 찾아가 사건을 달라고 졸라 무려 23건의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했고 성공률도 높았다. 대화를 해보니 다른 후보들보다 대화의 기술도 나았다. 모험을 하기로 했다. 2달간 기회를 주고 좋은 실적을 보이면 정식으로 일을 맡기기로 했다. 이런 모험을 한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경험 많고 잘 나가는 변호사들에게 조정사건을 맡기면 사건에 한두 시간 이상도 투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시간을 낼 여유도 없고 사건 처리에 대한 인센티브도 약한 것이다. 조정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감정노동이다. 결국 당사자를 감동시켜 원만한 합의로 이끄는 데는 인내심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잘 나가는 변호사보다 일자리를 찾는 가장인 초짜 변호사가 더 헌신적으로 일할 가능성이 높다. 절박함에 베팅한 것이다. 테스트 기간에 쉽지 않은 의료사건을 맡겨보았다. 병원 상대로 수술의 잘못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이다. 감정의 골이 깊다. 2년 넘게 끈 분쟁이다. 그는 몇 시간씩 쌍방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 번 대화를 한 끝에 합의안을 제시했다. 쌍방이 더 고민해 보기로 하고 돌아간 다음 날 그는 피해자로부터 장문의 이메일을 받았다. 2년 넘도록 자기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준 이는 그가 처음이었기에 결과에 관계없이 감사드린다는 내용이었다. 테스트 기간 2달이 지났다. 그의 조정 성공률은 74%였다. 평균적인 조정위원들의 성공률은 30-40%다. 이제 그는 정식 상근 조정위원으로 1년째 근무하고 있다. 1년 동안의 조정 성공률은 70%다. 수치가 문제가 아니다.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으려 노력하는 그를 보며 감동한 당사자들이 감사의 표시를 한 일이 몇 번인지 모를 정도다. 그를 보면 늘 배운다. 행운이다. 소제목 정답 없는 세상. 1980년대에는 많은 사람이 세상에 정답이 있을 수 있다고 믿었다. 선의를 가지고 헌신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선악의 옳고 그름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옳은 가시밭길을 선택하느냐, 비겁한 안락함을 선택하느냐의 윤리적 결단만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명쾌하지 않았다. 지금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쉽게 말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아예 생각하지 않거나 양극단에 서서 자기만 옳다는 독선에 빠져 있게 되었다. 한국 사회에 대해 저주에 가까운 절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늘고 먼 나라에는 지상낙원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믿는 이들도 있지만 현실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모든
모든 사회에는 나름의 문제를 안고 있고 나름의 특수성이 있다. 그대로 가져다가 베끼면 되는 정답 같은 건 없다. 이런 시대일수록 집단의 논리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건 위험하다. 어느 집단도 이 복잡하고 급변하는 세계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 남의 판단으로 자기 판단을 대체하지 말고 각 개인이 눈을 부릅뜨고 세상의 불편한 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한다. 막연한 믿음보다 실증적 근거를 들어 토론하고 최선이 안 되면 차선,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재판을 해보아도 다투는 양측 모두가 진실의 일부분을 자신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조각 그림을 맞춰야 비로소 진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어느 한쪽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승리란 존재하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다른 이해관계, 다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다. 문제의 다층적인 구조를 직시하자고 하면 대뜸 비겁한 양비론이라는 비난이 쏟아진다. 양비론 아니라 삼비론, 사비론이더라도 맞는 건 맞는 거고 아닌 건 아닌 거다. 재판도 양비론이다.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때 피해자 측의 과실도 참작한다. 책임의 비율을 달리할 뿐이다. 현실 세계에서는 어느 한쪽만이 전적으로 옳고 전적으로 틀린 경우는 없다. 아름다운 윤리와 당위만으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 인간의 이기심, 욕망을 있는 그대로 일단 인정하고 그걸 출발점으로 타협할 지점을 찾는 냉정함이 현실적이다. 세상이 복잡하다고 생각하기를 거부하고 신념과 분노에만 의지하다가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도 최악의 결과만 가져올 수 있다. 의심하고 근거를 찾고 다시 생각하고 아니다 싶으면 주저없이 결론을 바꾸는 노력 없이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 깨어있어야 한다. 내 협소한 경험 안에 갇히고 울컥하는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서도 다시금 차분히 반성하게 될 때 드는 생각이다.